여러분 안녕하세요. 쯔쌤입니다. 오늘은 3강 유통의 분류를 함께 공부하실 차례인데요. 이 유통의 분류라는 파트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생, 도, 소, 소의 유통 경로에서 도매상과 소매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실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예시를 준비했으니까 재미있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로는 11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자, 11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맨 위에 제목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제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림을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때 어떤 물건이 생산이 된 후에 소비자에게까지 넘어가는 그 유통 경로를 생도소소의 그림으로 나타냈었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물건이 만들어진 다음에 구매자에게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는 매매라고 부릅니다. 이 매매 활동이 일어날 때는 판매자에게서 구매자에게로 소유권이 이동하게 돼요. 소유권이 이동하게 되죠. 물건의 소유권. 자, 그 활동을 매매라고 하는데 이 매매는 어떤 기능을 하냐? 판매자에게 소유권이 있었던 물건을 구매자에게로 이동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이 판매자와 구매자는 원래는 떨어져 있었지만 매매 활동을 통해서 이 간격이 좁혀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매매 활동의 기능을 사회적인 간격이 해소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다른 말로는 소유권이 이동한 활동이기 때문에 소유적 간격이 해소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시험 문제에 사회적 간격 해소라고 나오거나 또는 소유적 간격 해소라고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표현을 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이요, 가만히 있으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매매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유통업계의 활동들이 더 필요해요. 예를 들면 배달도 해야 되죠. 운송. 그리고 창고에 보관도 해야 되고요. 이 물건을 포장하는 활동도 누군가는 할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하역 활동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 운송의 기능을 먼저 살펴보면요. 유통관리사에서는 자, 어떤 판매자에게서 구매자로 넘어갈 때 운송을 통해서 장소를 바꾸어 주잖아요. 판매자의 창고에서 구매자의 손까지, 또는 판매자의 창고에서 구매자의 집까지 운송을 해주는 역할은 장소적인 간격을 해소해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장소가 바뀌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관 활동은요, 시간적인 간격을 해소해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보관을 통해서는 저는 우유를 항상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우유가 처음에 농가에서 젖소에게서 생산이 된 이후에 원래는 이 우유가 금방 상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고에 있는 냉동실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이 우유를 가공을 거친 뒤에 2주나 3주까지도 보관을 했다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관 활동을 통해서, 자, 우유 원래는 2, 3일 안에 먹어야 되는 우유가 2, 3주까지도 유통기한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시간적인 간격을 해소해준다라는 기능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간격 해소 있잖아요. 매매는 소유권이 이동하니까 소유적 간격 해소, 다른 말로 사회적 간격 해소. 운송은 장소가 이동하니까 장소적 간격 해소. 보관은 시간을 늘려주니까 시간적인 간격 해소다. 이 세 가지 기능은 꼭 여러분들이 외우고 가셔야 하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그림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 매매 활동 있잖아요. 유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매매 활동을 상거래 유통이라고 해서 상유,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상류라고 부르고, 이 매매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 보관, 포장, 하역 같은 활동들을 물류라고 부릅니다. 물건이 이동한다 라고 해서 물류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시피 매매 활동과 그 나머지 이렇게 나누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상류와 물류의 개념을 아예 분리시켜서 나눠놨어요. 그래서 상류와 물류를 따로따로 이해하겠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개념을 상물 분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같이 보실게요. 자, 이제 유통의 분류부터 보시죠. 자, 유통의 분류 1번은 상적 유통, 다른 말로 줄여서 상류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상류 기능에는 매매 기능 딱 하나만 들어가죠. 자, 두 번째는 물적 유통, 물류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송이라든지 보관, 하역, 포장 같은 활동들이 들어가고요. 매매 활동 이외의 활동들을 물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류와 물류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겠다는 개념이 바로 상물 분리의 개념이었고요. 자,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상류와 물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유통 조성 기능이라고 불러요. 유통이 원활하게 수행되게끔 조성해주는 기능이라는 거죠.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금융인데요. 자, 금융은 유통과 관련된 자금 융통, 그러니까 돈이랑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금융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는 정보입니다. 정보는 거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또는 정보를 연결시켜 준다든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의 정보나 상품 정보를 수집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정보 기능이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보험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매매하거나 운송하거나 보관할 때 물건이 분실되거나 또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에 들어놓을 수 있어요. 이 보험 기능도 유통 조성 기능에 포함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내려가시면 참고사항으로 제3자 물류 그리고 제4자 물류가 나왔는데요. 비교적 최근 몇 년 전에 굉장히 핫하게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었었던 내용이라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제3자 물류를 보시면요. 우리가 제3자라는 말을 일반적으로는 나와 바로 내 앞에 있는 상대방 이외에 다른 사람을 제3자라고 부르잖아요. 제3자 물류는 이 물류 활동을 우리 회사와 관련 없는 제3자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회사가 물류를 직접 수행할 수도 있지만 물류를 잘하는 물류 전문 업체에게 우리 회사의 물류 기능을 맡겨버리는 활동을 우리는 제3자 물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4자 물류가 있는데요. 제3자 물류가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제4자 물류는 제3자 물류 기능을 다 수행을 하면서 플러스 고객 관리나 컨설팅 등의 굉장히 총체적이고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 자, 여기 보시면 위탁을 받은 물류업체가 완전한 공급사슬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급사슬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유통경로의 개념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생도소소의 흐름과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면 제3자 물류에서 업그레이드된 제4자 물류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2번 유통의 역할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유통의 역할은 제가 위에서 이미 설명 다 드린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유통의 역할 보시면 매매는 어떤 간격을 해소해 준다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인 간격을 해소해주고
소유권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소유적인 간격을 해소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능을 다른 말로 사회적 또는 소유적 효용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효용이라는 말은 어떤 간격을 해소해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말을 효용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요. 운송은 어떤 간격을 해소해줬죠? 운송을 하면 뭐가 바뀌죠? A 장소에서 B 장소로 장소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생산지와 소비지의 장소적 간격을 해소해준다라는 의미로 장소 효용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관이라는 활동은 생산 시기와 소비 시기에 시간적 간격을 해소해주기 때문에 시간적인 효용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격 해소 기능이 있다라는 말이 효용이 있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인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자, 3번은 이 생도소소의 유통 경로가 그래서 매매 활동이나 운송이나 보관, 포장, 하역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유통 경로가 어떤 기능을 하냐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되게 쉬워요. 자, 첫 번째는 이 유통 경로가 있음으로 해서 거래가 촉진되고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사회에 도매상이나 소매상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수많은 생산자들을 소비자들이 직접 가서 만나야 하고 구매를 해야 하고 이 수많은 생산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나 불편한 상황이 초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유통 경로가 존재하면 거래가 촉진되고 효율성이 늘어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교환 과정이 촉진됩니다. 위에 있는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네요. 생산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연결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품 구색이 불일치했던 것을 완화시켜준다라고 합니다. 이 소매상들이 하는 역할이 수많은 도매상들을 찾아다니면서 내 가게에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좋아할지 구매를 해와서 판매하는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아놓은 상품의 조합을 상품 구색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 소매상의 역할, 나아가서 도매상의 역할은 소비자들이 원할 것 같은 상품들을 생산자들을 만나서 모아다가 보관을 하거나 진열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구색의 불일치가 완화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거래가 표준화되고 단순화됩니다. 수많은 생산자들과 수많은 소비자들이 직접 만날 필요 없이 거래가 생, 도, 소로 단순화되고 표준화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고객 서비스나 정보나 쇼핑의 즐거움을 제공하기도 하고 소비자 욕구나 구매 관련 정보 탐색을 조금 더 쉽고 접근성이 좋게 해주기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은 업종과 업태의 분류인데요. 자, 일단 업종이라는 개념은 판매하는 상품이 뭐냐에 따라서 구별이 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류 또는 문구류 또는 식품류, 이런 식으로 류자를 붙여서 구별할 수 있는 이런 구분 방법을 업종이라고 부릅니다. 업종. 자, 그리고 업태가 있는데요. 업태는 똑같은 상품이나 똑같은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방법이 달라지는 구분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식료품을 파는데 어떤 소매 업태에서는 편의점의 형식으로 판매를 하기도 하고 어떤 소매점에서는 동네 슈퍼마켓의 형식으로 판매를 하기도 하고 어떤 소매 점포에서는 대형 할인마트의 형태로 판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류의 상품들을 취급을 하더라도 판매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이 바로 업태라는 개념이죠. 자, 예를 들어서
A 편의점과 B 동네 슈퍼의 경쟁에서는 똑같은 종류를 팔지만 업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경쟁을 하면 업태 간 경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만약에 A 백화점과 B 백화점이 경쟁을 한다면 똑같은 종류를 팔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판매를 하는 둘 다 백화점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업태 내 경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업종은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업태는 판매하는 방식에 따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5번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매상을 분류해서 볼 차례입니다. 도매상을 분류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도매상의 형태는 크게 보시면 3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1번은 상인 도매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2번은 대리 도매상, 그리고 3번은 제조업자 도매상입니다. 자, 먼저 상인 도매상부터 들어가 보시면 우리 가장 시험 문제에도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꼭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 상인 도매상은 우리가 생도소소의 유통 경로에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도매상, 그 도매상을 우리가 상인 도매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에게서 도매상으로 물건이 이동을 할 때 바로 소유권이 함께 이동을 해서 도매상이 창고에 이 물건들을 보관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인 도매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래하는 제품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도매상이라는 점이에요. 동시에 이 물건을 다시 재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매매 차익 모두 이 도매상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생산자에게서 100원에 구입을 해와서 소매상에게 150원에 판매를 했다면 이 사이에서 나는 50원이라는 매매 차익이 모두 도매상의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도매상은 완전 기능 도매상 그리고 한정 기능 도매상으로 또 나뉘어지는데요. 완전 기능 도매상, 다른 말로 완전 서비스 도매상이라고도 합니다. 완전 기능이나 완전 서비스를 한다라는 말은 우리 회사의 고객을 위해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도매상의 고객은 소매상이 되겠죠. 소매상이 바라는 또는 소매상이 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리는 이 친구를 완전 기능 또는 완전 서비스 도매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한정 기능 도매상입니다. 완전 기능 도매상의 완전 반대말이죠. 자, 한정 기능 도매상은 제한된 기능만 수행하는 도매상들을 이제 여러 가지 묶어서 부르는 표현이에요. 자, 첫 번째 보시면 현금거래 도매상입니다. 현금거래 도매상은 오로지 현금만 취급하고 배달 같은 거는 해주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트럭 도매상인데요. 트럭 도매상은 과일이나 야채 같은 농수산물이나 식품들을 트럭에 쌓아놓고 트럭에서 판매하는 도매상들입니다. 취급이 까다롭거나 파손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직접 들고 다니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직송 도매상인데요. 이 직송의 주체가 생산자입니다. 생산자. 그러니까 소유권은 도매상한테 넘어간 게 맞아요. 이 물건의 소유권은 넘어갔는데 도매상이 창고가 많지 않아서 생산자한테 돈을 내고 생산자 창고에 물건을 보관해 놓고 판매를 할 경우에 생산자가 자기 창고에서 직접 물건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보시면 생산자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고 주문 발생 시마다 생산자가 직송해주는 바로 도매상을 직송 도매상이라고 합니다. 목재나 목탄 같은 경우에 이런 나무 제품들은 보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생산자가 생산해서 보관까지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직영 도매상입니다. 직영 도매상은 이제 회전율이 빠른 사탕이나 껌 등을 소매상이 가지고 있는 매장에다가 이 도매상이 직접 다
직접 다 진열도 하고 관리도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소매상 대신 진열하고 재고 관리도 도매상이 하는 역할, 이걸 직영 도매상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도매상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받아서 농수산물을 구입해서 판매하거나 위탁을 받아서 매매를 중개하는 역할을 바로 시장 도매상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 도매상의 포인트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한정기능 도매상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로 최근에 출제된 비중은 조금 낮아요. 그래서 키워드 잡아서 그냥 어떤 설명이 나왔을 때 이 도매상은 이거야, 이렇게 연결만 지으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거래 도매상은 현금, 트럭 도매상은 트럭, 직송 도매상은 생산자가 직송, 직영 도매상은 소매상 대신 진열하고 관리, 시장 도매상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기억해 주시면 문제 푸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도매상은 대리도매상입니다. 대리도매상에서 대리라는 말은요, 대신해준다 라는 뜻을 가지잖아요. 이 도매상은요, 위에 나와 있는 상인도매상처럼 소유권을 절대로 가지지 않습니다. 소유권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소유권이 없이 제조업자나 공급업자를 대신해서 판매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 우리는 이 도매상을 대리 도매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조업자 도매상은요, 말 그대로 제조업자가 도매상 역할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제조업자가 직접 도매 기능을 수행합니다. 제조업자가 재고를 보관하는 창고 시설을 갖추고 자신의 상품을 직접 유통시킬 때 우리는 이 도매상을 제조업자 도매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도매상은요, 제조업자 소유이기 때문에 독립적 도매상이 아니고요. 이때 이 도매상의 창고를 판매 지점이라고 하거나 판매 사무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한테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는 대리점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제조업자 힘이 굉장히 셀 때 이 도매상의 일까지 함께 수행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판매 가격이 고가격이거나 또는 제조업자의 자금 규모가 커서 힘이 셀 때 이용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바로 표 분석을 해볼 거예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순서대로 상인도매상, 대리도매상, 제조업자 도매상 볼 거고, 이 표까지도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상인도매상은 이 물건에 대한 통제를 도매상이 직접 도매업자가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물건의 소유권 도매업자에게 있고요. 그리고 이 물건을 다시 재판매함으로써 나오는 소득은 누구한테 가죠? 상인 도매상에게 가져.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매매 차익을 자기가 다 가져가는 상인을 중개 상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대리 도매상은 소유권이 없는 도매상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통제할 수 없죠. 자, 소유권은 그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제조업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 대리 도매상은 오로지 판매만 해주고 뭐를 가져가냐면 이 판매한 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제조업자 도매상으로 가시면 제조업자가 직접 물건을 통제하고 물건의 소유권도 당연히 제조업자 가지고 있죠. 제조업자가 직접 판매해서 난 수익은 당연히 제조업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표 분석을 같이 한번 해봤고요.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는 소매상의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건데, 제가 최대한 많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종류가 조금 많아도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소매상의 의미를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매상은요, 생도소소의 유통 경로에서 소비자와 가장 가까웠던 이 세 번째 위치했던 구성원이고요. 자, 이 소매상의 역할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하고 힘이 세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도 빠지지 않고 계속 등장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소매상을 우리가 유통관리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자, 첫 번째 보시면 구매한 상품에 필요한 가치를 부과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련의 비즈니스 활동이다 라고 하네요. 자, 두 번째는 소비자와의 빈번한 접촉, 소비자와 가장 가까우니까 접촉이 많아서 소비자의 니즈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어 소비자나 공급업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자, 세 번째, 고객들을 위해서 재고를 유지해주고요, 판매원을 지원하고, 신용을 제공하고, 배송을 해주는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최종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끊임없이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소매상의 종류가 이제 우리 많이 나오게 되실 건데, 먼저 13페이지에는 6개 나와 있어요. 6개 호다닥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는 아울렛입니다. 자, 아울렛. 자, 아울렛의 키포인트는요, 팔고 남은 상품, 재고품, 하자품입니다. 자, 이제 보통 아울렛에서는 어떤 물건을 판매하냐면 작년에 팔고 안 팔린 2월 상품을 따로 모아서 판매를 해요. 대신에 2월 상품이나 재고품 또는 하자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은 어떨까요?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격의 셀프 서비스로 판매를 하고, 브랜드들이 이런 제품들을 직접 직영으로 판매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여러 개의 브랜드들이 한 지역 안에 모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주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울 도심 쪽보다는 외곽 지역, 경기도나 인천 쪽에 위치를 더 많이 하게 되고, 영어로는 off price store 이라고 해서 가격이 오프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 오프된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최근에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에 다녀왔었는데요.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이나 송도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경우가 이 아울렛에 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이번에는 백화점 볼 거예요. 백화점. 자, 백화점은 기본적으로 완전 서비스 소매상입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 백화점 건물 하나에서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자, 마트도 있고요. 뭐 쇼핑에서는 또 명품관도 있고, 여성복, 남성복, 스포츠, 아동복, 가정, 가구 다 쇼핑할 수 있고, 심지어 문화센터에 가면 교육도 받을 수 있고요. 식당가에 가서 식사도 할 수 있어요. 제 최근에 백화점 갔더니 영화관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최대한 많이 갖추어 두고 한꺼번에 원스톱 쇼핑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소매업체를 우리는 백화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백화점은 우선 밑에 있는 거 먼저 할게요. 가격이 비싸죠. 대신에 이 비싼 가격만큼의 품질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이 백화점 안에서 판매하는 상품 구색의 폭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다양하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다른 말로는 상품 구색의 폭이 넓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폭이 넓을 수 있는 이유는 상품 부문별로 층수를 나눠서 구색을 갖추어서 진열하고 판매하기 때문이겠죠. 백화점은 원칙적으로 할인 행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정찰제를 통해서 고가격 전략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는 대량 판매 촉진과 명성, 이 브랜드 이름, 명성을 배경으로 해서 고객들을 끌어모으기 때문이에요. 자, 위에 보시면 이 백화점도 대량 매입의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왔는데, 백화점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량으로 매입해서 경제적이라는 거죠. 자, 이 매입을 할 때에 백화점이 취할 수 있는 방식은 직매입과 특정 매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 백화점에다가 진열을 했다가 어떤 물건이 안 팔릴 수가 있잖아요. 안 팔렸을 때, 안 팔리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에 따라서 방식이 나뉘어져요. 자, 안 팔리는 재고를 백화점이 부담한다. 백화점이 책임. 인 경우에는 직매입 방식이라고 하고, 백화점 책임 아니야. 너네가 못 판 거니까 너네가 책임져. 브랜드가 그 책임을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브랜드 책임으로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특정 매입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은 물건을 가져올 때 직매입 방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특정 매입 방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기능별 전문화에 의해서 경영을 합리화했죠. 여기서 기능별 전문화라는 말은 층별로 판매하고 있는 기능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전문점입니다. 전문점으로 내려가서, 자, 전문점은 제한된 업종에서 매우 깊이 있는 상품 구색이래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문점은 보석 전문점 이 있는데요. 자, 이 보석 전문점에 가시면 보석이라는 하나의 종류만 판매를 하지만 이 하나의 종류 안에서 정말 수많은 보석들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한된 하나의 업종에서 상품이 정말 많은데 이 상품 구색을 넓이로 보면 넓지 않다, 좁다. 그러나 깊이로 보면 매우 깊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점은 상품 구색이 깊이 있다라는 이 특징이 가장 중요하고, 전문점에서는 이 깊이 있는 상품들을 직접 설명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매를 해야 하는 판매 사원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우수한 머천다이징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판매 사원을 고용하고요. 그 다음에 개성화되고 차별화된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전문점에 밀리지 않고 고객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전문점은 완전 서비스 소매상입니다. 고도의 상담, 그리고 완전 서비스를 제공해서 보통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이런 상품들은 굉장히 가격이 비싸기 마련인데, 가격이 비싼 대신에 소비자들에게 완전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전략을 펼치는 거죠. 그리고 타겟팅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보통 보석 전문점에서 타겟팅을 하는 소비자들은 소득 수준이 높거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라든지, 또는 이 보석을 마음먹고 한꺼번에 많이 구입할 신혼부부들이나 또는 돌잡이 아이를 둔 부모들을 타겟으로 할 거예요. 이런 전문점들은 타겟팅을 하는 소비자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사탕 파는 것처럼 상품들이 많이 팔려나가진 않습니다. 저회전이에요. 회전율이 적어요. 저회전이지만 고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서 조금만 팔아도 많이 남겨먹는 그런 전략을 가집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 드럭스토어 나와 있어요. 드럭스토어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출제된 부분인데요. 일단 이 드럭스토어에서 드럭이 약품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품, 그러니까 화학약품, 화장품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화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식품이나 음료나 잡화 등의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체입니다. 다른 말로 헬스 앤드 뷰티 스토어라고 출제가 자주 됐었는데, 건강, 그리고 미용,
용품을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요. 예시로 미국에서는 CVS나 월그린스나 부츠 등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가셨을 것 같은 올리브영이 이 드럭스토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럭스토어라는 명칭보다는 헬스 앤드 뷰티 스토어라는 이 명칭을 중심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독립소매점이에요. 이 독립소매점은 다른 말로 만물상이나 잡화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점점 현대사회에 들어오고 소매점이 대형화, 체인화가 되어가면서 이런 독립소매점은 사실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쉽진 않습니다. 자, 가족 노동력 위주로 이루어지고요. 조직력이 없고 비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옛날에 그 시골 지역에 있는 그런 동네 조그만한 슈퍼?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규모고 식료품이나 잡화뿐만 아니라 의류 등의 다양한 편의품을 취급하면서 동네 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자, 옆으로 가시면 쇼핑센터입니다. 쇼핑센터는 전문 개발자가 계획적으로 만들어서 이 큰 지역 하나에 굉장히 다양한 쇼핑과 부가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든 구역이래요. 자, 여기 두 번째 보시면 백화점이나 대형 슈퍼마켓이 핵점포의 역할을 하고 그 주변으로 레저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임대점포로 입주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일단 부지가 커야 되기 때문에 서울 도심 지역에는 입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교외 지역에 입주를 하게 되고 백화점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이 주변의 작은 건물들을 이용해서 뭐 카페를 이용한다든지 영화관을 운영한다든지 공연을 볼 수 있게끔 공연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는 쇼핑을 할 수 있게끔 마트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더 볼게요. 다음은 양판점입니다. 양판점은 대량으로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데요. 우리한테 조금 익숙한 양판점의 예시로는 이 다양한 상품들 중에서도 가전에 초점을 맞춘 가전 양판점, 바로 하이마트라는 양판점이 있습니다. 하이마트 가시면 여러분 물건을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특징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마트는 저마진의 고회전 전략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객들이 셀프 서비스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이 하이마트는 전국에 어딜 가도 굉장히 많은 체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점포와 다른 말로 전국 체인의 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저마진 전략,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런 전략을 취한 거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슈퍼마켓 보겠습니다. 자, 슈퍼마켓의 특징도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EDLP 가격 전략이라고 나왔는데 EDLP는요, 에브리 데이 로우 프라이스의 줄임말로 매일매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할게 라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보통 슈퍼마켓은 저가격이기 때문에 고객이 셀프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체크아웃 카운터에서만 직원을 대부분은 만날 수 있어요. 체크아웃 카운터는 계산대죠. 자, 셀프 서비스는 직접 매장을 고객이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물건을 직접 담아와서 카운터에 가면 계산만 판매원이 해주는 이런 형식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규모가 큽니다. 넓은 구색,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슈퍼마켓이 현대사회에 들어서 하이퍼마켓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하이퍼마켓을 다른 말로 슈퍼마켓이라고 불러요. 나중에는 슈퍼마켓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 대형화된 슈퍼마켓,
슈퍼마켓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더 대형화되고 할인을 더 많이 해준다. 그래서 초대형 소매업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 바로 하이퍼, 슈퍼가 2번 들어가서 하이퍼 마켓이라고 합니다. 이 하이퍼 마켓의 예시로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 할인 마켓, 대형 슈퍼마켓을 예시로 들 수가 있겠네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카테고리 킬러 나왔습니다. 카테고리 킬러 중요. 정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라 제가 별을 3개나 그려놨어요. 이 카테고리 킬러는요, 할인형 전문점이라고 합니다. 할인형 전문점? 우리 앞에서 전문점 배우셨을 때 전문점은 저회전 고가격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 할인이 들어간 형태라서 이 카테고리 킬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카테고리는 하나의 카테고리만 판매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전문점의 의미고, 킬러는 이 카테고리에 있는 애들을 다 죽일 거야. 뭘 죽일 거냐면 가격을 죽일 거야. 저렴하게 판매할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킬러라는 말에서 할인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카테고리 킬러를 할인형 전문점이라고 부르고요. 특정 상품 계열에서 전문점처럼 깊은 상품 구색을 가지고 있는데, 플러스 대량 매입과 대량 판매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해주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 킬러는 반드시 대형화를 시켜야 대량 매입이 가능할 거고, 전국 체인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멀티샵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단 멀티샵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카테고리 킬러 떠올려 주시면 괜찮아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시험 문제에는 미국의 예시로 오피스 디팟 또는 홈 디팟을 제시를 해줬었는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예시로는 신발만 취급하는 신발 할인점 ABC 마트를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회원제 도매클럽이에요. 회원제 도매클럽은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회원 가입한 고객만 대상으로 판매를 합니다. 이 회원제 도매클럽은 창고형 도소매 클럽이라고 부르기도 해서 엄청나게 큰 창고에 상자째로 쌓아두고 판매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구매를 할 때도 대량으로 박스 단위로 구매를 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인점보다도 20-30%는 저렴하게 판매해서 많은 고객들이 찾아가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코스트코나 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할인점입니다. 자, 할인점은 당연히 할인에 초점을 맞췄겠죠. 저가격이고 전국적인 성표를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취급하고요. 다점포, 셀프 서비스, 그리고 최소시설, 인테리어 같은 데 투자하지 않습니다. 저지가 지역, 그러니까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입지하게 되고, 위에 우리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라는 가격 전략을 이 할인점도 가져가게 됩니다. 보통 할인이 가능한 이유는 대량 매입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해오기 때문에 제조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특징도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파워센터입니다. 이 파워센터는 염가점들을 종합해 놓은 초대형 소매점으로 유통시장 개방과 수익관세 인하로 인해서 가격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고 나왔네요.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 홈쇼핑입니다. 홈쇼핑은 우선 무점포 판매죠.
홈쇼핑은 소비자의 직접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모든 유료 광고인 직접 반응 광고, 홈쇼핑에서 물건 구매하려면 바로 전화해야 되잖아요. 직접 반응 광고를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매장에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리하게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 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해준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부피에 상관없이 다양한 상품을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식품류도 취급하지만 최근에 봤더니 여행 상품, 동남아 여행 상품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화면만 있으면 어떤 상품이든 다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의 폭이 넓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마지막은 프랜차이즈입니다. 우리 프랜차이즈가 마지막이에요. 자, 이 프랜차이즈는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이제 여기서 예시를 들 때 BBQ, 지금 제가 치킨 먹고 싶어서 BBQ 치킨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BBQ 치킨은 본사가 따로 있어요. 이 본사가 직접 치킨을 판매하진 않아요. 이 본사는요, 상품을 개발하고 가격을 측정하고 각 지역에 있는 지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지점들의 원재료를 공급하죠. 자, 이렇게 본사를 우리는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프랜차이저라고 불러요. 자, 각 지역에 있는 지점들은 프랜차이즈를 당한다라는 의미로 프랜차이지라고 부르고 상품 개발이나 가격 측정, 그리고 관리, 원재료 조달을 모두 본사가 해주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지들은 오로지 영업만 하면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사 입장에서는 자본 조달에 용이하고요. 왜냐하면 이 지점들로부터 로열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원재료를 본사가 직접 구매해서 지점들로 다 뿌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살 수 있어요. 많이 살 수 있을 때의 장점은 싸게 살 수 있죠.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돼요. 그리고 광고를 본사에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광고 효과도 아주 좋고, 이 본사 입장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고 오로지 상품 개발에만 전념하면 된다는 장점도 있어요. 이 지점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 본사의 브랜드 명성을 가지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실패의 위험성이 적어요. BBQ 창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지역에서든지 그 주민들이 BBQ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매장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 치킨집을 열었을 때보다 소액의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시장에 적응하기가 유리하죠. 왜냐하면 이 브랜드 명성을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점도 있어요. 본사 입장에서는 이 프랜차이즈, 지점들을 관리하는 데에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모가 되죠.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들이 항상 내 말을 100% 들어준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갈등이 생겼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자, 지점 입장에서는 우리는 오로지 영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경영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프랜차이저와의 계약이 불이행되었을 경우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죠. 자, 이 프랜차이즈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프랜차이즈는 형태가 계약형 계약으로 이루어진 수직적 유통 경로예요. 자, 수직적 유통 경로라는 말은 층이 다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원래는 유통 경로를 생도 소소로 배우셨는데 이 프랜차이즈의 유통 경로는 본사, 지점, 소비자 이러한 수직적인 유통 경로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서 본사와 지점 사이에는 계약의 형태를 통해서 둘이 묶여 있는 방식이고요. 자, 중앙본부의 관리를 받고 가맹점은 영업에만 집중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자, 상품이 모두 동질해요. 왜냐하면 이
프랜차이즈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들은 모두 본사가 상품을 개발해서 만든 상품들이기 때문에 전국의 어느 지점에 상품을 시켜도 모두 똑같은 상품을 판매한다는 장점이 있죠. 정형화 그리고 표준화된 상품과 판매 방법, 세일하는 시기에 할인 금액이나 할인 시기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본사와 가맹점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결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일반적으로는 본사가 갑이고 지점이 을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임의형 연세점 최근에 시험에 출제됐어요. 임의형 연세점이라고 해서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인데 이 소매점이 기업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 그러니까 지점들이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유지가 된 형태예요. 기업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본사가 가진 장점,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사를 중심으로 분업하고 협업하는 원리에 따라서 구성되는 체인 조직이 있다면 우리는 임의형 연쇄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프랜차이즈의 형태긴 형태인데 각각의 지점들을 하나의 기업으로서 독립성을 인정해준 형태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수익률과 회전율에 따른 소매상의 분류라는 하나의 도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세로축은 위로 갈수록 고수익, 밑으로 갈수록 저수익이고요. 가로축은 왼쪽으로 갈수록 저회전, 오른쪽으로 갈수록 고회전이에요. 자, 어떤 소매점포가 저수익이고 저회전이면 영업이익이 손실이라서 더 이상 존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런 소매점포도 없어요. 자, 그런데 저회전 전략이면서 고수익을 노린 형태를 우리는 전문점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저수익이지만 고회전의 전략을 노리는 형태가 바로 할인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전문점은 우리는 적게 팔아도 상관없지만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낼 거야 라는 전략이고,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싸게 팔아서, 그런데 많이 팔아서 수익을 많이 남겨둘 거야 라는 박리담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할인점이죠. 박리담의. 자,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친구가 여기 하나 나와 있어요. 자주 출제되고요. 자, 이 편의점이라는 친구인데요. 여러분, 편의점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접하고 계시죠. 자, 이 편의점이라는 친구는 고회전 전략을 가져가면서도 고수익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야 편의점 가면은 1+1이나 뭐 2+1이라고 해서 할인 행사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편의점이 처음 생겨났을 때는 할인이 전혀 없었어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 비용이 동네 슈퍼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 비용보다 훨씬 비쌌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편의점은 고수익 전략, 할인을 안 해주는 전략으로 시작을 한 소매업체거든요.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기 쉽게 주거지역 안으로 들어가서 입점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편의품을 제공을 해주고 고회전 전략까지 노릴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소매점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저회전이면 고수익, 고회전이면 저수익의 소매업체를 가지고 가지만 편의점 하나만 특별하게 고회전이면서 고수익의 전략을 가져가는 소매업체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는데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도매상과 소매상의 종류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쭉 훑어보시면서 복습해 주시고 제가 강조드렸던 개념들이나 키워드들 옆에 연습장에 한 번씩 써보시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시 뒤에 기출문제 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16페이지 기출문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입니다.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도매상으로 옳은 것을 물었어요.
유통경로상에서 물적 소유 촉진, 협상, 위험부담, 주문, 지불 등의 거의 모든 유통활동을 다 수행하네요. 바로 정답 나오실 거예요. 정답은 5번 완전 서비스,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매상입니다. 자, 2번이에요. 유통경로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거래 촉진, 효율성 증대, 맞죠? 제품 구색의 불일치 완화, 그리고 쇼핑의 편의성 제고, 맞죠? 거래 단순화, 거래 비용 절감, 맞는 설명이네요. 소비자 욕구와 구매 관련 정보 탐색의 용이성, 맞죠? 자, 5번이 정답이 될 건데요. 경로 간의 경쟁으로 혁신적인 발전이 촉진된다라고 나왔는데, 일단 우선 경로 간의 경쟁하라고 유통경로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경로 간의 경쟁이 생긴다고 하면 잘 풀리면 혁신적인 발전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안 풀리면 수익성이 약화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유통경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자, 3번이에요. 아래 글상자가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소매업체가 뭐냐 나왔는데, 첫 번째 보시면 건강, 미용 바로 나오죠. 건강, 미용 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는 헬스 앤드 뷰티 스토어였고, 이 헬스 앤드 뷰티 스토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정답 4번 드럭스토어였습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카테고리 킬러를 물었습니다. 카테고리 킬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네요. 자, 카테고리 킬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문점의 성격과 할인점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예시로는 ABC마트 있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특정 제품군을 깊게 취급한다. 맞는 설명이죠. 2번 오피스 디팟, 홈 디팟 등이 대표적인 카테고리 킬러의 미국의 예시로 나왔습니다. 자, 3번 한정된 제품군 내에 전문점의 성격, 그리고 할인점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 맞는 설명이네요. 자, 4번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서 백화점과 주요 경쟁 관계에 있다? 이게 틀렸네요. 정답 4번입니다. 카테고리 킬러는 할인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는 쉽지 않아요. 백화점만큼 넓은 매장을 가지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투자를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고요. 5번 대형화와 체인화를 카테고리 킬러의 성공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 가볼게요. 아래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유통경쟁의 형태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 백화점과 할인점 간의 경쟁이다. 자, 어떤 A전자의 LCD TV를 백화점에도 납품을 하고 할인점에도 납품을 한다라고 해서 업종이 같지만 업태가 다른 이 두 요소들 간의 경쟁을 물어봤으니까 업태가 다르죠? 그래서 업태 간에 있는 경쟁이다라고 해서 2번 업태 간 경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쭉 풀어보시고 채점도 해보시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제가 매번 수업마다 강조드리는 거지만 자격증 시험의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시느라 또 공부하시느라 많이 바쁘시더라도 조금씩 짬 내서 꼭 저랑 같이 한 내용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써보시면서 복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